미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막으려 애쓰던 최첨단 무기를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품 공급을 차단하고 정치적 압박까지 가한 미국. 자신들이 장악하던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길까 두려웠던 거죠. 모든 걸 통제하는 데 성공한 미국은 부품도 기술도 없는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막으려던 한국산 괴물 무기가 중동에 실전 투입된 겁니다. 한국산 괴물 레이저 천광이 빛을 뿜었고 이란의 자폭 드론들은 순식간에 전멸했습니다. 한국의 미친 기술력에 중동 전체가 경악했고 미국이 아닌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6년 3월 13일 두바이 금융지구 상공에 300대의 자폭 드론이 쏟아졌습니다. 이란이 보낸 샤헤드 드론대가 페르시아만의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어요. 세계 최대 산유국 연합은 금세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드론이 아니라 드론이 떨어진 뒤에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쌓아올린 중동 방산 패권이 단 나흘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은 그 패권을 무너뜨린 나라의 정체였습니다. 미국의 목줄을 끄는 건 이란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저는 아서 스털링, 미 국방부 방산수출통제 차관보입니다. 펜타곤에서 28년 동안 동맹국의 무기를 팔고 팔지 못하게 막고 그 권한으로 세계를 통제해온 사람이에요. 그날 아부다비 지하 벙커에서 벌어진 일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천장이 흔들리고 사이렌이 찢어지는 그 벙커 안에서 저는 미국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 확신이 박살나는 데는 차에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밤 11시 아부다비 국방부 지하 합동작전통제실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폭발 진동에 깜빡이더니 비상등으로 전환됐어요. 붉은 조명이 장교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콘크리트 분진이 스크린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통제실 스크린 8개가 전부 적색 경보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샤헤드 자폭 드론 300대가 페르시아만을 건너 두바이 금융지구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서류가 묵직했습니다. 패트리엇 PAC-3 단가를 기존 대비 3배로 인상한 긴급 안보 청구서. 이 종이 한 장의 서명만 받으면 수십조 원이 워싱턴으로 흘러들 판이었죠. 전쟁의 공포가 클수록 미국의 가격표는 올라갑니다. 28년 동안 펜타곤이 저에게 가르쳐준 전쟁의 경제학이었어요. 동맹이 비명을 지를 때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황금의 순간이라는 것. 저는 그 교훈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UAE 국방기획관 자이드가 앉아 있었어요. 핏기가 완전히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청구서를 자이드의 코앞에 밀어 넣으며 왼쪽 손목에 파텍 필립을 툭툭 쳤습니다. 60초 드리겠습니다. 자이드 기획관. 지금 이 순간에도 드론은 날아오고 있어요. 서명하지 않으시면 미군의 방공망은 즉시 꺼집니다. 자이드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눈에 공포가 가득 차오르는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벙커 위에서 또 한 번 폭발음이 울리자 천장의 콘크리트 조각이 우수수 쏟아졌죠. 자이드가 만년필을 집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만년필 끝이 서류 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cm요, 2cm요. 저는 속으로 초를 세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다. 수십조 원이 펜타곤의 금고로 굴러 들어간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벙커 정면에 대형 전술 스크린에 예상하지 못한 화면이 터졌어요. 누군가 채널을 전환한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도열한 발사대에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미사일이 하나 둘 연달아 하늘로 치솟더니 드론대를 향해 폭주했어요. 화면 하단에 뜬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산 천궁2. 그게 왜 거기서 나옵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배치한 중거리 방공 체계가 실전에 투입된 겁니다. 화면 속 천궁2 포대가 미친 듯이 불을 뿜었어요. 발사된 요격탄이 하늘에서 드론의 날개를 정확히 물어뜯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섬광이 연달아 터지면서
드론 잔해가 사막 모래 위로 비처럼 쏟아졌죠. 벙커 안의 장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요격률 수치를 외쳤어요. 96%. 300대 중 288대를 갈아 마신 겁니다. 벙커 안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자이드가 만년필을 쥔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춰 있었죠.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제가 설계한 완벽한 각본에 한국산 무기가 난입해서 전부 망쳐놓은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면 가격표도 사라집니다. 자이드의 눈에서 절박함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만년필이 서류에서 살짝 들려 올라갔습니다. 서명이 멀어지고 있었죠. 그때 제 안주머니의 보안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벤스 국방장관의 직통 회선이었습니다. 저는 벙커 구석으로 몸을 돌려 수화기를 눌렀죠. 한국 무기가 스크린에 뜨는 꼴을 두고 보고만 있을 셈인가. 벤스 장관의 목소리는 시가 연기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가슴팍이 서늘해졌어요. 벤스 장관이 느긋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28년 경력이 증명합니다. 저 목소리가 나올 때는 명령이 따라오죠. 미군 전술 데이터링크 연동 코드를 즉각 볼모로 잡아. 한국 무기가 우리 통신망 없이는 고철이라는 걸 각인시켜야 해. 그리고 청구서 금액은 내려놓지 마. 둘 다 가져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고 명료한 밀명이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리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천궁이 아무리 드론을 잡아봤자 미군의 전술망 연동 코드가 없으면 중동 전체 방공 체계와 교신이 안 됩니다.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무기는 사막의 깡통에 불과해요. 열쇠는 여전히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이드에게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자이드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낚아채듯 뺏었어요. 자이드가 눈을 크게 떴죠. 기획관, 방금 화면에서 보신 한국 무기 말입니다.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어요. 저는 자이드의 얼굴을 정면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저 무기가 미군의 연동 코드 없이 단독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코드를 끊으면 방금 그 대단한 요격률 96%는 0으로 떨어집니다. 한국 무기는 당장 사막의 깡통이 되는 거예요.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환호하던 장교들의 입이 닫혔어요. 자이드의 눈에 다시 공포가 번졌죠. 저는 벙커 안의 수뇌부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시선을 붙잡으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과 통신망 허락 없이는 사막에 무기 하나 팔 수 없는 하청국가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미국뿐입니다. 그 대가가 비싸다고 느끼시겠지만 국가의 생존보다 비싼 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이드의 어깨가 다시 축 처졌어요. 저는 안보 청구서 위에 만년필을 톡 올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연동 코드라는 목줄을 쥐고 있는 한국이 무슨 수를 쓰든 결국 제 손바닥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벙커를 나서며 아부다비의 사막바람을 가슴 가득 들이마셨어요.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승리의 공기였죠. 머리 위로 패트리엇 포대의 레이더가 돌아가고 멀리서 천궁2의 발사 잔광이 사막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황을 대수롭지 않게 흘겨봤어요. 아무리 잘 쏴봤자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도 못 쓰는 무기일 뿐이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의회 측이 긴급 안보 조달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어젯밤 벙커에서 연동 코드를 볼모로 잡은 뒤 자이드 기획관의 눈에서 반항심이 완전히 꺼지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오늘은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서류 가방을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안보 청구서 원본, 패트리엇 PAC-3 긴급 도입 계약서, 그리고 제가 준비한 특별 선물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워싱턴 창고에 팔리지 않고 썩어가던 구형 PAC-2 악성 재고 물량이었죠. 신형은 물량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성능이 반토막난 구형을 프리미엄까지 얹어 현찰 일시불로 떠넘길 작정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뭐든 팔립니다. 28년 경력이 증명하는 진리예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15명 가까운 인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실무진, 합참 장교들,
그리고 맞은편 끝자리에 자이드 기획관이 어젯밤보다 더 깊어진 다크서클을 달고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전날 밤 드론 공습의 피해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숫자가 끔찍했어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아름다웠습니다. 패트리엇 PAC-3 한 발당 가격 55억 원,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 한 대, 제조 원가 3천만 원.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180배가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예요. 300대가 날아오면 요격 비용만 수조 원이 증발합니다. 요격에 성공해도 국고가 거덜나는 저주받은 산수였죠. 중동군사연구소 보고서가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패트리어스로 저가 드론을 막는 것은 방어국의 경제적 파산을 앞당기는 자살 행위라고요. 이란은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백 대씩 찍어내면 되지만 방어하는 쪽은 한 발 쏠 때마다 국가 예산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저는 그 공포를 정확히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자이드 기획관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획관, 어젯밤 요격에 패트리엇 몇 발을 소모하셨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 속도라면 석 달 안에 UAE 국방 예산 전체가 바닥납니다. 드론은 계속 날아오는데 요격탄은 바닥이 나요. 답은 하나뿐이에요. 자이드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다행히 제가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신형 PAC-3는 현재 미군 본토 배치 물량이 우선이라 당장은 어렵지만 대신 즉시 투입 가능한 물량이 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구형 PAC-2 물량 배정서였죠. 성능이 신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재고, 처리 물량을 프리미엄까지 붙여 현찰 일시불로 청구한 문서였어요. 자이드의 눈이 가격란에서 멈추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잘랐어요.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군의 실전 검증을 거친 시스템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이라는 단어에 자이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물량만 성사시켜도 워싱턴 창고의 악성 재고가 일소되고 그 실적이면 벤스 장관의 상원 군사위 보고서에 금박이 입혀지죠.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동양인 한 명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체구가 크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건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만년필뿐이었습니다. 노트북도 없고 수행원도 없었어요. 회의실 구석 보조 의자에 소리 없이 앉더니 수첩을 펼쳤죠. 자이드 기획관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중동방산수출지원단장 박건태. 저는 그 이름을 파일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예비역 육군소장 출신, 중동방산수출 실무를 총괄하는 한국 측 현장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죠. 저한테는 그냥 하청 국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 저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자이드를 향해 턱짓을 했어요. 자이드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박건태 단장님이십니다. 천궁2 배치 관련 실무 협의차 배석을 요청드렸습니다. 배석이라고요. 미국과 UAE의 안보 조달 회의에 한국 공무원이 배석한다고요. 피가 확 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건태를 정면으로 가리켰어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총알 한 발 팔 수 없는 하청국가 공무원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미 국방부와 UAE 간의 안보 조달 회의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당장 나가주시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이드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옆에 앉은 UAE 장교들이 눈을 피했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데이비드 첸이었어요. 펜타곤 중동사령부 기술고문으로 이 지역 무기 체계를 가장 잘 아는 실무자죠. 데이비드가 제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을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독자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밀어붙이시면 방역당합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독자 매뉴얼이라니 미군 전술망 연동 코드 없이 무슨 독자 매뉴얼입니까? 열쇠는 제가 쥐고 있는데 기술고문이라는 사람이 겁을 먹고 있으니 한심했어요? 데이비드, 자네가 기술을 잘 아는 건 인정하지만 정치를 모르는군. 통제권은 나에게 있어. 물러나 있게. 다시 박건태를 돌아봤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하천국가 공무원이라고 면전에서 폭언을 퍼부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1mm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분노도 굴욕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첩을 펼친 채 만년필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년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건태가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기계처럼 일정한 속도로 수첩 위에 글씨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뭘 적는 겁니까? 지금 뭘 적고 있는 겁니까? 박 단장. 박건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이었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2026년 3월 14일 14시 30분 미 국방부 방산수출통제 차관보 아서 스털링 씨의 고의적 상호방위특약 위반 발언 및 조건부 안보 협박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수첩에 적어봤자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연동 코드 통제권은 펜타곤에 있고 이 테이블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는데요. 그깟 종이 쪼가리에 아무리 적어봤자 소용없어요. 박 단장. 통제권은 나에게 있고 당신들은 미국 없이는 미사일 한 발 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필기 연습은 호텔에 돌아가서 하시지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 가방을 집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패트리엇 청구서와 구형 물량 배정서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건태가 반박 한마디 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할 말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라고요. 복도를 걸으며 벤스 장관에게 보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상황 통제 완료. 서명은 시간 문제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파텍 필립을 확인했어요. 오후3시. 저녁까지 골프 한 라운드 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회의실을 나선 직후 박건태가 수첩을 덮고 스마트폰을 꺼냈다는 걸요. 서울 국방부의 장학수 법무관리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위반 사항 채집 완료, 덧 가동 준비라는 5글자였다고요. 제가 골프카트에 올라타 첫 홀 티샷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펜타곤을 올가멜 올가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과 만년필, 그 초라해 보이는 무기가 28년 경력의 펜타곤 차관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어요. 골프는 완벽했습니다. 야스링크스 골프장에 18번 홀을 돌며 이글 하나, 버디 셋을 잡았어요. 사막의 열기가 등을 구웠지만 기분은 시원했습니다. 자이드 기획관의 겁에 질린 얼굴, 박건태라는 공무원의 무력한 침묵, 패트리엇 청구서 위에 올려놓은 만년필, 모든 게 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저녁까지 서명이 올 거라고 확신하며 리츠칼튼 호텔로 차를 돌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비즈니스 라운지로 들어서는데 공기가 이상했어요. 라운지 안쪽 창가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이드 기획관과 박건태 단장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음료 하나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잔조차 없었어요. 차 한 잔 시키지 않고 등을 고추 쓴 차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긴장감을 풍겼습니다. 자이드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박건태는 어제 그 낡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항복 서명을 들고 찾아온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골프장에서 흘린 땀이 아직 목덜미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여유롭게 걸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급한 쪽은 제가 아니니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항복 문서를 가져오신 겁니까, 자이드 기획관? 저는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금장 몽블랑 만년필이었어요. 서명용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이드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표정 관리하는 건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 박건태가 움직였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동작이었어요. 수첩 아래에 놓여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대리석 테이블 표면 위로 종이가 스르륵 미끄러져 제 앞에 멈췄죠.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붉은 관인이 찍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영문과 한글이 병기된 정식 외교 문서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뭡니까 이게? 할인 좀 해달라는 읍소 편지입니까? 박 단장, 펜타곤 차관보한테 직접 탄원서를 내밀다니 용기는 가상하군요. 박건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내려다보라는 듯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서류의 첫 줄에 눈을 갖다 댔어요. 웃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눈앞에 박혀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 단가 100% 유지, 일방적 가격 인상분 전액 원상 복구. 미 국방부가 제시한 긴급 안보 청구서는 원천 무효로 간주한다. 제가 어제 밀어붙인 패트리어 3배 인상안을 정면으로 찢어버리는 문장이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를 집어 던지려다가 두 번째 조항에 눈이 멈췄습니다. 타국무기 체계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승인, 조건 없이 즉각 이행, 미군 링크 실습 독점 연동 코드에 배타적 통제권 주장을 즉시 철회할 것. 제가 어젯밤 벙커에서 볼모로 잡은 바로 그 카드였어요. 연동 코드 통제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펜타곤이 30년간 중동에서 쥐어온 최후의 열쇠예요. 이걸 내놓으면 한국 무기가 미군 통신망 없이도 독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통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조항으로 눈이 내려갔어요. 미국발 핵심 부품 수출 통제, 일명 ITAR 예외 조항의 즉각 해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한 일체의 기술적 제재 행위를 현 시간부로 중단할 것, 부품 통제까지 풀라고요. 이건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주무르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무기는 미국의 허락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어요. 그 조항을 해제하라는 건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굵은 활자로 박힌 문장이 시야를 때렸습니다. 상기사항 불이행 시 중동통합 방어망 우선 협상자 자격은 영구히 박탈되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제3국과의 수의계약 특례를 즉각 발동한다. 영구 박탈. 그 두 글자가 눈앞에서 번쩍였어요. 미국이 빠지면 한국이 그 자리를 통째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중동 방산 패권이 서류 한 장에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테이블 위로 내리쳤습니다. 대리석 표면에 종이가 찰싹 부딪히는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하청 국가가 감히 미 국방부에 최후 통첩을 보내겠다고요. 당장 이 쓰레기를 가져가시오.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퍼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비즈니스맨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구겨서 박건태의 얼굴에 던지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어요. 그런데 박건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분노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차가운 눈이 저를 관통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제가 소리를 지르든 서류를 찢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무반응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화가 나는 상대보다 아무 감정이 없는 상대가 더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박건태가 왼쪽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선이 초침 위에 정확히 2초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어요. 스털링 차관보님, 선택은 전적으로 귀하의 자유입니다. 남은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입니다. 1분 1초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라운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72시간?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3가지 조항을 전부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영구히 쫓겨나는 겁니다. 박건태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첩을 안주머니에 넣고 넥타이 매듭을 한번 매만졌어요. 자이드 기획관에게 목례를 한 뒤 제가 패대 기친 서류를 주워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펴서 올려놓았습니다. 구겨진 서류가 대리석 위에서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붉은 관인이 선명했습니다. 박건태가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형용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어요. 제 28년 경력에서 이런 종류의 불쾌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적, 테이블을 뒤엎는 적, 협박하는 적은 수없이 상대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감정 없이 서류 한 장을 놓고 시간만 통보한 뒤 말없이 사라지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구겨진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붉은 관인 옆에 박건태의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에 서울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학수라는 이름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관인 번호까지 빈틈없이 박혀 있었어요. 이건 현장에서 급조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제야 데이비드 첸이 회의실에서 속삭였던 말이 귓전을 스쳤어요. 한국을 자극하면 독자 매뉴얼로 방역당한다고요. 저는 그 경고를 밀쳐냈었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72시간이라고요.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연동코드 통제권은 여전히 제가 쥐고 있고 워싱턴의 벤스 장관이 제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서류를 아무리 던져봤자 미국 없이는 중동에서 방공망 하나 굴릴 수 없는 처지예요. 사흘 뒤면 저 서류가 얼마나 허세였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구겨진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라운지를 나섰어요. 로비에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셔츠를 식혀줬지만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무게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시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하나가 던진 서류 한 장 때문에 펜타곤 차관보가 흔들릴 리 없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가슴의 무게감이 더 짙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데드라인 36시간 전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째깍거리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통보에 고분고분 응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펜타곤 차관보가 하청 국가의 데드라인에 쫓기는 꼴이라니 워싱턴에 알려지면 제 경력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는 시간 끌기를 택했어요. 자이드 기획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획관, 제가 한 발 양보하겠습니다. 전액 일시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구형 PAC2 물량부터 선납하시죠. 분할 상환 조건으로 조율해 드릴 수 있어요. 한국 측 서류는 잊어버리시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합시다. 구형 재고 일부만이라도 먼저 밀어넣으면 기정사실이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한 번 찍히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 사이 72시간이 흘러가면 한국의 최후 통첩은 자연스럽게 유야무야 되겠죠. 28년간 써먹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었습니다. 자이드의 대답은 짧았어요. 차관보님, 저희 내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부 검토라는 말이 걸렸지만 거절은 아니었어요.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상환 꼼수가 먹히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워싱턴의 펜타곤 라인을 돌려 벤스 장관실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UAE 왕실 고위층에 직접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죠. 미군 주둔 철수를 언급하면 왕실이 벌벌 떨 겁니다. 미국이 빠지면 이란 드론을 누가 막겠습니까? 2시간 뒤 벤스 장관의 참모가 UAE 왕실 안보 보좌관에게 우회 전화를 넣었다는 확인이 왔어요.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측 공문에 응하시면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요. 철수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내는 워싱턴식 겁주기였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위스키를 한 모금 넘겼습니다. 양쪽에서 조이고 있으니 자이드는 결국 제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정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급하게 스위트룸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 위성사진 한 장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어딘가의 군사시설이었어요. 활주로 옆에 대형 컨테이너가 도열해 있고 군용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차세대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빌러크 아야의 실전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급 전개 징후가 포착됐어요. 천광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요격 체계인데 아직 실전 배치는 먼 이야기라고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전 투입을 준비한다고요? 데이비드가 태블릿의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천광의 재원이 요약되어 있었어요.
읽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인데 한 발 발사 비용이 전기료 2,000원이라고요? 2,000원이요? 패트리엇 한 발이 55억 원인데 이 무기는 2,000원짜리 전기로 드론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탄약이 필요 없으니 사실상 무한탄창이에요. 이게 사막에 깔리면 이란의 드론 물량 공세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서류의 한 줄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핵심 부품, 레이저 증폭 광섬유 모듈, 제조사 IPG 포토닉스, 미국 매사추세츠, 천광의 심장이 미국산이었어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봤자 심장 부품이 미국 회사 제품이면 제가 언제든 숨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ITR,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발동하면 됩니다. 미국산 부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 한 장이면 천광은 배터리 빠진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즉각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스 장관실을 거쳐 백악관 안보 보좌관실까지 라인을 탔어요. 이란의 드론 위협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한국산 레이저 무기의 핵심 모듈이 미국 기술인 만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즉각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죠. 4시간 뒤 긴급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IPG 포토닉스의 레이저 증폭 모듈, 대한민국 수출 전면 금지. 서류를 출력해서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겼습니다. 천궁이 아무리 드론을 잘 잡아도, 천광이 아무리 무한탄창이라 해도 심장 부품이 끊기면 전부 고철이에요. 한국의 72시간 최후 통첩 따위는 이 서류 한 장이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저는 금수 조치 서류를 들고 협상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박건태가 자이드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박건태의 코앞에서 펄럭였어요. 박 단장,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긴급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당신들의 레이저 무기, 핵심 모듈, 미국산 광섬유 부품 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부품이 끊겼으니 당신들의 그 대단한 천광은 이제 배터리 빠진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일 뿐이에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UAE 장교들이 동요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이드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저는 승리감에 취해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이라고 하셨죠?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품도 끊기고 미군 철수 카드까지 나온 마당에 그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박 단장. 데이비드 첸이 회의실 뒤쪽에서 급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붙잡고 귓속말을 하려 했습니다. 차관보님, 잠깐만요. 한국의 대한광통신과 한화시스템이 광섬유 모듈 독자 개발에 착수했다는 동향 보고가 있습니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부품으로 발목을 잡으시려다간 그들이 아예 기술 독립을 선언할 명분만 안겨주는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보고서를 손등으로 밀쳐냈어요. 착수했다고? 착수와 완성은 다른 거야. 레이저 증폭 모듈을 국산화하려면 최소 3년은 걸려. 그 사이에 우리가 판을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치우게.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이에요. 광섬유 레이저 모듈 같은 초정밀 부품을 3년 안에 국산화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미국도 15년 걸렸어요. 한국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저는 다시 박건태를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핵심 부품이 끊겼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이제는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뭔가 인간적인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건태는 자리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부품 금수 서류를 내밀었을 때도,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라고 조롱했을 때도 이 사람의 눈썹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유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닙니다. 그건 제 착각일 겁니다. 부품이 끊긴 마당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데드라인 만료 10분 전이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전자시계가 붉은 숫자로 남은 시간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박건태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10분만 버티면 이 게임은 제 승리입니다. 박건태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칼칵. 잠금이 풀리는 작은 금소금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가방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잠금만 풀어놓은 채 초침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기고 있는 쪽은 분명히 저인데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자시계의 숫자가 깎여 나갈수록 박건태의 무표정이 점점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자시계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비빅. 날카롭고 건조한 전자음이 회의실 벽면에서 터져 나왔어요. 72시간 데드라인 만료. 붉은 숫자가 0시간 0분 0초를 찍고 멈췄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끝났습니다. 한국의 최후 통첩은 공수표로 증발했고 부품 금수 카드는 제 손에 살아있으며 이 테이블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 국방부가 쥐고 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박건태 앞으로 밀었어요. 시간이 다 됐군요. 박 단장, 어떻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항복 서명패는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 편하게 쓰십시오. 박건태가 만년필을 내려다봤습니다. 2초, 3초. 그러더니 만년필에는 손도 대지 않고 무릎 위에 가죽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아까 잠금을 풀어놓았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또 무슨 읍소문서냐며 코웃음을 치려다가 서류 상단의 문구에 눈이 멈췄습니다. 천광 빌럭 I 광섬유 레이저 증폭 모듈 국산화 양산 인증서. 발급기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제조사 대한광통신 및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양산 라인 가동 상태 24시간 연속 가동 중. 국산화율 100%.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100%라는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어요. 오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산 RPG 포토닉스 모듈 없이 한국이 독자 기술로 레이저 증폭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는 공식 인증서였어요. 양산이라고요. 착수가 아니라 양산이었습니다. 이미 공장 라인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3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도 15년 걸린 기술을 한국이 어떻게 이미 양산까지 끝냈단 말입니까? 데이비드 첸이 경고했던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발목을 잡으려다간 기술 독립 명분만 안겨주는 거라고요. 저는 그 경고를 손등으로 밀쳐냈었죠. 손가락 끝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금장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딱 소리를 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진 만년필에 쏠렸습니다. 저는 펜을 줍지 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고 있었거든요. 박건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털링 차관보님, 미국산 부품 금수 조치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미 광섬유 레이저 모듈 100% 국산화를 완료하고 24시간 양산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귀하의 행정명령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상캐스터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함이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부품 금수가 먹히지 않는다. 제가 워싱턴을 찔러 백악관까지 움직여 발동시킨 ITAR 행정명령이 완전히 헛발질이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제가 칼을 빼기도 전에 이미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UAE 장교 한 명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 들어왔어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긴급 속보가 떴다며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클로이 모건이라는 수석 연구원의 이름이 바이라인에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위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국 우산의 추락. 기사는 펜타곤이 동맹국의 안보 위기를 볼모로 부품 수출을 통제하고 무기 단가를 폭등시킨 전말을 상세히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대한민국이 핵심 부품 100% 국산화를 달성하여 미국의 기술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분석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동맹의 위기를 돈벌이로 쓰려던 미국의 오만이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과 중동 패권, 교체의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는 결론이 기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요. 스크린 하단에 미국 방산업체 주가 지수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10%, 12%, 15%. 미국 군산 복합체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의 국산화 인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되지도 않았고 이 서류의 법적 효력은 미 국방부가 인정하기 전까지 무의미합니다. 무효예요? 이건 전부 무효입니다. 그때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한번 깜빡이더니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화상 연결이었어요. 서울이라는 글씨가 하단에 떴습니다. 화면 속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치켜 올리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학수라는 직함이 화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수가 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화상 스크린 속에 눈빛이 차갑고 정확했어요.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털링 차관보님, 상호방위특약 제14조 2항을 고지합니다. 상대국의 고의적 안보 방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기납입 선수금 10억 달러는 대한민국 국고로 영구 귀속되며 기존 독점 협상권은 즉각 제3국 수의 계약 특례로 자동 전환됩니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이에요. 펜타곤이 중동 방어망 사업에 미리 넣어둔 선수금 전액이 한국 국고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권 자동 전환이라니 미국이 쥐고 있던 중동 방산, 우선 협상 자격이 현 시각부로 박탈되고 한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잠깐, 그 조항은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장학수가 안경을 다시 한번 치켜 올리며 두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털링 차관보님,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핑계로 한 부품 수출 금지 조치는 상호방위특약상 고의적 안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한 건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장학수가 서류를 카메라 앞으로 가져다 댔어요. 영문으로 인쇄된 계약서 4번이었습니다. 하단에 서명이 있었어요. 제 서명이었습니다. 귀하가 직접 서명하신 조건 없는 즉시 이행 합의서입니다. 이 문서에 의거하여 부품 통제를 핑계로 한 일체의 안보 방해 행위는 귀하, 본인이 서명으로 포기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꼼수는 무효입니다, 차관보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서류를 기억했어요. 6개월 전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대충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설마 이걸 역으로 쓸 줄이야. 한국은 이 순간을 위해 6개월 전부터 덫을 놓아둔 겁니다. 제 서명으로요. 스크린 속 장학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상호방위특약 제14조 2항에 의거 귀하의 중동 방어망 독점 협상권은 현 시간부로 영구 박탈되었음을 공식 통보합니다. 회의실이 정막에 잠겼어요.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손을 뻗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벤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면 이 조항을 뒤집을 수 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벤스 장관의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어요. 2번, 3번. 그리고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결번이었어요. 벤스 장관의 직통 회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연결되던 번호가요. 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같은 안내음이었습니다. 3번째, 4번째. 결과는 같았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버려진 겁니다. 아직은 아닐 거라고, 통신 장애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스크린 속 장학수가 조용히 연결을 끊었습니다. 박건태가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어요. 자이드 기획관이 처음으로 등을 고추 쓰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만 빼고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뒤에 정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직후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전력 질주하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미군 사막 전투복 차림의 대령이 모퉁이를 돌아 뛰어왔습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 미군 패트리엇 포대장 스티브 가너였어요.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가너가 제 앞에 멈춰 서며 헐떡였어요. 손에 쥔 태블릿 화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너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UAE 국방부로부터 공식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내 모든 미 군사고문단에게 24시간 내 영구 철수 명령입니다. 24시간이요, 차관보님. 펜타곤은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영구 철수. 그 두 단어가 귀를 때리는 순간 복도의 형광등이 눈앞에서 빙글 돌았어요. 24시간 내에 기지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미군이 30년간 주둔해온 중동 최대의 전략 거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중동 군사 패권이 사막 모래 위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저는 가너의 태블릿을 낚아챘어요. UAE 국방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영문과 아랍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날짜와 시각이 분 단위까지 박혀 있었어요.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뛰어나가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렌터카에 시동을 걸고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정문 게이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벤스 장관에게 전화가 안 되면 직접 UAE 국방차관을 만나서라도 철수 명령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제 출입증이 있으니 게이트는 통과할 수 있어요. 28년간 미 국방부 차관보 신분으로 전 세계 어떤 군사시설이든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게이트 앞에 차를 세우고 출입증을 꺼냈어요. 목에 건 출입 카드를 경비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갖다 대더니 화면을 2번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스털링 씨. 이 출입증은 금일부로 말소되었습니다. 적색 말소. 단말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거부당한 적 없는 출입증이에요. 경비원이 허리춤에 무정이를 잡으며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제 출입 카드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칼칵. 플라스틱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사막의 건조한 공기 속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잘린 카드 조각이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제 이름과 직함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경비원 뒤로 무장군인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게이트 바깥으로 내모는 거였죠. 미 국방부 차관보가 동맹국 군사시설에서 무장 경비원에게 쫓겨나다니 이게 현실입니까?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굉음이 쏟아졌어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거대한 수송기의 회색 동체가 사막의 태양을 가리며 낮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편대를 이루어 일렬로 활주로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총 6대였습니다. 꼬리 날개에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였습니다. C-17 대형 수송기 6대가 편대 비행으로 알다프라 공군기지 1번 활주로에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타이어 연기가 사막바람에 휩쓸려 갔습니다. 저는 게이트 울타리 너머로 그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까지 미 공군 수송기만 내리던 일, 번활주로에 태극 마크를 단 거대한 소외덩어리들이 위풍당당하게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화물 램프가 내려갔어요. 안에서 천궁투 발사대와 레이더 차량이 한 대씩 굴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컨테이너에 실린 낯선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선형 포탑에 투명한 광학 렌즈가 장착된 기존의 어떤 방공 무기와도 생김새가 다른 장비였습니다. 청광 빌러크이였어요. 100% 국산화된 레이저 대공무기가 사막의 태양 아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이 수개월은 걸린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전력 전개를 한국은 48시간 만에 끝내버렸어요. 사막의 기온이 40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지랑이가 활주로 위에서 물결쳤어요. 그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한국 정비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사불란했어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레이더를 정렬하고 발사대의 각도를 맞추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쉬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도 폭염에서 12시간,
연속 작업을 강행해서 독자 방공망 연동을 완벽하게 끝마쳤다는 보고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미군 전술망 연동 코드 없이 한국의 독자 통신 체계만으로 천궁투와 천광을 하나의 방어망으로 엮어낸 겁니다. 제가 볼모로 잡았던 연동 코드가 쓸모 없어진 순간이었어요. 열쇠를 쥐고 있었는데 한국이 아예 자물쇠째로 문을 떼어버린 겁니다. 그날 새벽 사막의 어둠 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2차 자폭 드론 공세가 시작된 거예요. 복수를 다짐한 이란이 전날보다 더 대규모의 드론대를 쏟아부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이 시커멓게 물들었다는 보고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태블릿을 쥔 채 실시간 전황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추악한 기대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의 독자 방공망이 실전에서 무너지면 그들이 다시 미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광이라는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요. 알타프라 기지 벙커에서 간호 대령이 보내온 영상 링크를 열었습니다. 기지 외곽 카메라가 잡아낸 실시간 화면이었어요. 사막의 어둠 위로 드론대가 새까만 점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 수백 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면 한쪽 구석에 박건태가 보였습니다. 벙커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넥타이를 풀고 의자에 편하게 기대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드론대가 밀려오는 화면을 바라보면서요. 긴장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날아오는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천광이 빛을 쏘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폭발음도 발세움도 없이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빛의 창이 사막의 어둠을 가르며 하늘로 뻗어나갔습니다. 빛의 속도였어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광선이 드론의 날개에 닿는 순간 날개가 소리 없이 잘려나갔어요. 드론이 힘을 잃고 사막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빛이 한 번 번쩍일 때마다 드론 한 대가 사라졌어요. 단돈 2,000원의 전기료로요. 55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이 한 대를 잡을 때 천광은 2,000원으로 한 대를 지웠습니다. 탄약이 필요 없으니 바닥이 날 일도 없었어요. 정의만 공급되면 무한히 쏠 수 있는 무한 탄창이었습니다. 드론이 100대가 와도 1000대가 와도 빛은 지치지 않았어요. 이란이 3,000만 원짜리 드론을 아무리 찍어내봤자 2,000원짜리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화면 속에서 드론대가 소리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 다시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궁투와 천광이 만들어낸 복합 방어막이 그 도시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 구석에 박건태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전투가 끝나버린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연동 코드도 소용없고 부품 금수도 소용없고 미군 철수 협박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스스로 하늘을 지켜냈어요. 제가 28년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열쇠들이 전부 녹슨 고철이 되어버린 밤이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내내 호텔 침대에서 뒤척이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고 면도할 기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동 시장이 전부 날아간 건 아니에요. UAE는 잃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40조 원 규모의 방산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이 계약만 지켜내면 워싱턴에 돌아가서도 목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호텔 프론트에서 리야드행 전세기를 수배했어요. 아부다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까지 비행 시간 2시간. 전세기 안에서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조달청장 압둘라 빈 칼리드를 직접 만나서 40% 할인을 제시하면 됩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날아와서 40%를 깎아주겠다고 하면 어떤 나라가 거부하겠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었어요. 이 계약이 무너지면 저는 끝입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어요. 사우디 국방부 건물 앞에서 차를 내리는데 사막의 열기가 폐를 달궜습니다. 경비 절차를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조달청장 집무실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서에게 미 국방부 차관보 와서 스털링이 긴급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했어요. 5분을 기다렸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압둘라 빈 칼리드 청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통 흰색 토브에 붉은 체크문의 구트라를 쓴 체구가 큰 50대 남성이었어요. 사우디 왕실의 핵심 실세라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장님, 미 국방부를 대표해서 특별 제안을 드리러 직접 날아왔습니다. 기존 패트리엇 도입 가격에서 4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40%예요. 미 국방부 역사상 이런 파격은 전례가 없습니다. 40%라는 숫자를 내뱉으며 가슴이 쓰렸어요. 사흘 전만 해도 3배를 올려 받으려 했던 제가 지금 40%를 깎아주겠다고 매달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계약이 날아가면 벤스 장관이 저를 살려둘 이유가 사라집니다. 압둘라 청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제 얼굴을 2초 정도 바라보더니 말없이 책상 위에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이 제 쪽을 향했어요. 화상 회의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박건태가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그 무표정한 얼굴이 모니터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아부다비에서 접속한 것 같았습니다. 배경에 사막빛 커튼이 보였거든요. 박건태는 제가 사우디로 날아올 것까지 예측하고 이미 사우디와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날아오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청장님, 저 화면을 끄십시오. 이건 미국과 사우디 간의 양자 협의입니다. 제3국이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압둘라 청장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웃음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스털링 차관보, 당신네 펜타곤이 동맹국의 안보를 볼모로 가격을 3배로 올리고 부품을 끊고 철수를 협박한 사실을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기사를 3번 정독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클로이 모건의 폭로 기사가 여기까지 퍼진 겁니다. 압둘라 청장이 책상 서랍에서 제가 가져온 제안서를 꺼냈어요. 40% 할인이라고 적힌 그 서류를요. 청장이 제안서를 2손으로 집어들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협박범들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청장의 손을 떠나 책상 옆 파쇄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윙! 기계 소리와 함께 종이가 가늘게 잘려 쏟아졌습니다. 제 40% 할인이 국수 면발처럼 잘게 썰려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는 걸 저는 입을 벌린 채 지켜봤어요. 압둘라 청장이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랍어로 짧게 2마디를 했어요. 30초 뒤 집무실 옆문이 열리고 사우디 국방부 법률 자문관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압둘라 청장이 서류를 받아들더니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가 비상안보특례법 제21조를 발동합니다. 현 시각부로 미합 중국과의 방산 가계약 전량을 파기합니다. 40조 원이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와 체결한 방산 가계약 총액이 40조 원이에요. 그 전부가 이 자리에서 찢어지는 겁니다. 법률 자문관이 가계약서 4본을 꺼내 청장에게 건넸어요. 압둘라 청장이 붉은 잉크로 사선을 2번 긋고 서명했습니다. 법적 파기 절차가 현장에서 완료되는데 1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겨우 버텼어요. 40조 원이 1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압둘라 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니터 속 박건태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오만하게 걷어찬 그 거대한 빈자리, 오늘부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총동원해 K방산의 파트너 자리를 완벽히 선점하겠소. 우리는 안보를 볼모로 삼는 제국이 아닌 기술과 신뢰를 현물로 증명하는 주권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펜이 서류 위를 미끄러졌어요. K방산 중동통합 방어망 참여 계약서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모니터 속 박건태가 서울 방향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목례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 무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놓은 승리자의 여유라는 걸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무실에 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어요. 압둘라 청장의 비서가
메모를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의 계약 파기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지자 주변 걸프 국가들이 앞다투어 미제 장비 교체를 타전하고 있었어요.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이 30년간 쌓아올린 중동 방산 패권이 한 나라씩, 한 계약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벤스 장관의 이름이 떴습니다. 어제부터 결번이었던 직통 회선이 아니라 펜타곤 공식 회선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장관님, 사우디가 40조 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지금 즉시 워싱턴에서 외교 라인을 가동해야 합니다. 장관님이 직접 나서주시면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벤스 장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시가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길게 한 모금 빨아들이는 소리 뒤에 장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스털링, 이건 미국의 중동 정책을 무시한 자네의 횡령적 일탈이야. 내가 지시한 적 없는 일을 자네가 독단으로 벌인 거지. 내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통보서가 갈 거야. 혼자 출석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횡령적 일탈이라고요. 벤스 장관이 직접 보안 전화로 연동 코드를 볼모로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청구서 금액을 내려놓지 말라고 했어요. 전부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니까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였어요. 사태의 책임을 전부 차관보 한 명에게 덮어 씌우고 장관 본인은 빠지는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갈라졌습니다. 동시에 안주머니에 펜타곤 차관보 명찰이 빠져나와 같이 떨어졌어요. 금속 명찰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무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28년의 무게가 담긴 그 명찰이 사우디 국방부의 대리석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압둘라 청장은 이미 다음 전화를 받고 있었고 모니터 속 박건태는 조용히 연결을 끊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가달라는 눈짓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데이비드 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리야드까지 따라온 거였어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다 멈춰 서더니 등 뒤로 낮은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들은 펜타곤의 압박이 들어올 최악의 수까지 대비해서 이미 100% 국산화 플랜 B를 돌려놓는 사람들이라고요. 데이비드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명찰을 내려다봤어요.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닿는 높이였거든요. 28년간 한 번도 꿇어본 적 없는 무릎을 사우디 국방부의 복도에서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찰을 남겨둔 채 집무실을 나섰어요.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아침 8시 20분 아부다비 리츠칼튼 호텔 라운지 구석자리에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아침 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깔렸지만 그 따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어젯밤부터 천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림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첫 번째 알림은 방산업체 주가 뉴스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전일 대비 18% 하락, 레이시온 21% 하락, 노스롭 그루먼 17% 하락. 미국 군산복합체의 주가가 이틀째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어요. 제가 벌인 일의 여파가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겁니다. 두 번째 알림은 이메일이었어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 발신.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청문회 소환장. 출석 일시 3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워싱턴 러셀 상원 빌딩. 소환 사유 중동 방산 수출 통제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및 동맹국 안보 협박 의혹. 벤스 장관이 약속한 대로였어요. 혼자 출석하라는 거죠. 장관은 빠지고 저만 불려가는 겁니다. 이메일을 다 들여다 세 번째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은행 앱이었어요. 자산 변동 안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위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잔액 0달러.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어요. 은퇴연금 계좌, 투자 계좌, 개인 예금 계좌. 전부 0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법적 고지가 떠 있었어요. 미 국방부 법무팀이
상호방위특약 위약금을 연대 청구하여 관련 자산 전액을 동결 조치했다는 통보였습니다. 10억 달러 위약금의 연대 책임이 저한테 떨어진 겁니다. 벤스 장관이 서명을 지시해놓고 책임은 서명한 사람에게 돌리는 수법이었어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8년간 모은 전 재산이 한 줄의 법적 고지로 증발했습니다. 어제까지 세계를 쥐고 흔들던 미 국방부 차관보가 오늘 아침에는 은행 장호가 연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속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바이 방향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사흘 전 드론 300대가 쏟아지며 시커멓게 뒤덮었던 바로 그 하늘이었어요. 지금은 구름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사막 지평선 위로 천궁2 레이더 안테나의 윤곽이 아지랑이 너머로 보였어요. 그 옆에 천광의 유선형 포탑이 태양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복합 방어망이 두바이의 평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어요. 미군 패트리엇 포대가 서 있던 자리에 태극 마크를 단 장비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자리가 바뀐 거예요. 30년간 미국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한국이 사흘 만에 가져갔습니다. 박건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회의실에서 낡은 수첩을 펼쳤을 때의 그 무표정. 제가 하청국가 공무원이라고 면전에서 폭언을 쏟아부었을 때도, 서류를 패대기 쳤을 때도,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라고 조롱했을 때도 이 사람의 눈썹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무력함이라고 읽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그건 이미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찢고 부품을 끊고 연동 코드를 볼모로 잡고 미군 철수를 협박하는 그 모든 난동을 박건태는 수첩에 적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데드라인이 만료되는 정확한 그 초까지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면서요. 무표정이 아니라 완벽한 여유였어요. 이미 승패를 끝내놓은 승리자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라운지에서 일어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체크아웃을 해야 했어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어요. 2초 뒤 단말기에서 빗소리가 울렸습니다. 결제 거절.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두 번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전부 내밀었지만 전부 거절됐습니다. 계좌가 동결됐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옆에 서 있던 투숙객이 슬쩍 저를 흘겨보고 돌아섰습니다. 프론트 뒤쪽에서 직원 2명이 수군거리는 게 보였어요.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차갑고 정중한 표정의 남자였어요. 지배인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스털링 씨, 체류 기간 동안 누적된 미결제 숙박료와 부대 비용이 상당합니다. 즉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로서도 부득이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조치. 호텔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었어요. 미 국방부 차관보가 호텔비를 못 내서 쫓겨나는 겁니다. 사흘 전만 해도 이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수십조 원짜리 안보 청구서를 설계하던 사람이에요. 지배인의 시선이 제 왼쪽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파텍 필립이 햇빛에 번쩍였어요. 이 시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배인의 의도를 읽었어요. 저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20년 전 첫 해외 방산 계약을 성사시킨 날 스스로에게 선물한 시계였어요. 당시 시가 8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1억 원이 넘는 모델입니다. 이 시계를 찰 때마다 저는 펜타곤의 권력을 손목에 감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계 버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어요. 갈칵. 버클이 풀렸습니다. 시계를 손목에서 벗기는데 3초가 걸렸어요. 20년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지배인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밀린 숙박비 담보였습니다. 지배인이 시계를 받아들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정중했지만 그 눈 속에 동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거래가 끝난 겁니다. 로비를 나서는데 손목이 허전했어요. 20년간 차고 있던 무게가 사라지니까 팔이 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정문에 회전문을 밀고 나왔어요. 사막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모래바람이었어요. 눈에 모래가 들어갔지만 비빌 여유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건 싸구려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안에는 쓸모 없어진 안보 청구서와 적색 말소된 출입증 조각, 그리고 화면이 갈라진 스마트폰이 들어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 올린 펜타곤의 권력, 동맹국을 주무르던 통제권, 중동의 패권, 전부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청문회 소환장과 0달러짜리 은행 장호뿐이었습니다. 호텔 앞 도로에 서서 사막 쪽을 바라봤어요. 지평선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천광의 포탑이 태양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빛의 속도로 적을 지우는 2,000원짜리 무한탄창의 창. 미국이 30년간 쥐고 있던 중동의 하늘을 대한민국이 접수한 겁니다. 서류 한 장과 부품 하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무서운 기술 자립으로요.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모래가 구두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넥타이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가슴에 달린 성족이 배지가 모래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고쳐잡고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펜타곤의 권력으로 세상을 쥐고 흔든다고 믿었지만 한국의 서류 한 장과 무서운 기술 자립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바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